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일본 남성보다 한국 남성이 크고 좋다는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방송사에서는 이건 한국의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방송을 내보냈고, 일본 내 전문가들도 말 같은 소리를 하라며 손사래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시아 작은 나라의 말은 못 믿겠다더니 불과 한 달 만에 일본 여성들의 한국행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결국 일본 여성들의 한국행을 막겠다는 선언까지 나오게 되었죠. 도대체 그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한국으로 가는 걸 꿈꾸는 수많은 또래 일본 여성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는 우에노라고 하고 지금은 한국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 해를 넘기며 지내본 한국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기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싶어 전해드려 보려고 해요. 솔직히 제 또래 여성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일본에서 남자친구를 찾기보다 어쩌다가 우연히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기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들 말이에요. 종종 일본에서 보이는 멋진 남성들을 지나치다 보면 아, 역시 이번에도 한국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한국 남성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나 그런 로망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그런 로망이 진짜 현실이 된 적이 있는데요.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월등히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을 발견했어요. 그때 저는 신입사원이라 선배들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해야 했어요. 이른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 평소와는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누가 봐도 헤어스타일이나 분위기가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좀 의외였던 건 정장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복장 자체가 일본 회사원 같으면서도 왠지 한국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순간 저 사람 일본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번 말을 걸어볼까 하는 용기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막상 그러자니 우물쭈물하게 되고 용기를 내기 전 지하철이 도착하면서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죠. 그렇게 그는 플랫폼에서 사라졌고,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지하철에서 말을 거는 건 더 어려웠고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국 그날은 하루 종일 왜 말을 못했을까? 그냥 용기를 내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몰려왔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꼭 말을 걸어보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로 한 달이 넘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도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더라고요. 슬슬 아,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보다 괜히 혼자 기대했네 하며 포기하려던 찰나였어요. 다시 그 사람이 보였을 때 이번에는 정말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의 그 바쁜 분위기 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천천히 다가갔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 사람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그 짧은 순간에 진작에 말을 걸어볼 거라는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번호를 물어봤고 그는 흔쾌히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이후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금세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연인이 된 그의 말 속에는 한 가지 걸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가 진지하게 털어놓은 고민은 이 관계에 100% 마음을 쏟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관계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와의 시간이 즐겁고 편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죠.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일본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고 1년 계약이라서 3달 뒤면 근로계약이 끝나버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것이었어요. 저를 좋아하지만 곧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죠. 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한국으로 가면 되잖아. 사실 저는 이미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블랙 기업 수준의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매일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이라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기회처럼 느껴졌죠. 잘 됐네. 나도 한국으로 갈게. 제 대답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렇게 우리는 3달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인 남성이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일본인 남성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착하고 매너 좋은 사람이라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보여주는 배려와 관심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항상 먼저 도착해서 기다려주는 모습, 제가 말했던 사소한 취향까지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태도. 그리고 제가 피곤해 보일 때면 말없이 제 옆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그의 배려심. 이런 순간들은 정말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를 설레게 했어요. 제게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도 점점 더 깊이 그에게 빠져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의 고민을 듣고도 저는 오히려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솔직하게 자기 상황을 말해준 것도 고맙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그런 진솔한 태도가 저를 더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마음도 솔직하게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일본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여유돈을 모았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했고, 안정적인 시작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한국에서의 첫 발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내디딜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소통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도 느낀 건 사실은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제 한국어 실력을 급속도로 늘게 해준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건데요. 남자친구는 항상 저에게 차근차근 단어를 가르쳐주고 제가 틀린 문장을 고쳐주면서도 부드럽게 설명해줬거든요.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힘들지 않고 즐겁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도 제가 6개월 만에 이뤄낸 한국어 실력의 발전에 깜짝 놀라셨을 정도였죠.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원을 계속 다녔지만 제게는 남자친구가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셈이에요. 남자친구 역시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어학연수 비자를 유지하며 비자가 허용하는 최대 근무 시간인 주 20시간을 채워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한국 사회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도 흥미롭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놀랐던 점은 한국에서 받는 급여가 일본보다 평균적으로 20%나 높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의아했지만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실감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생활비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비싸냐 물으신다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에서 지낼 때와 똑같은 사이즈의 원룸을 임대해 생활하고 있는데 한국의 월세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훨씬 저렴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혹독한 겨울 날씨를 고려하면 더 놀라웠어요. 바깥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미친 듯한 한파였는데도 제가 지내는 원룸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심지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죠. 무엇보다도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려다 보면 방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거나 난방용품을 따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바닥은 어찌나 차가운지 두꺼운 양말을 신고도 발이 시려워서 집안을 걸어 다니기 힘들었던 그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한국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비밀은 일본에서 고급 주택에나 들어가는 바닥 난방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이었고 덕분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주거임대료가 절반도 안 된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원룸은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빌려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저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 환경도 훌륭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제가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도 한국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약간의 용돈까지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 가져온 여유돈을 조금씩 쓰고는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비 구조를 보면 이 정도라면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월세에 생활비를 더하면 남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한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취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운이 좋게 그런 회사 중 하나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일본 기업이었기에 언어 장벽도 적었고 제 경험도 살릴 수 있었던 곳이라 저에게 딱 맞는 기회였죠. 다만 회사 위치가 서울이 아닌 동탄이라는 지역에 있었기에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어요. 동탄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산업단지 중심지였는데 도쿄로 따지면 도심 외곽 지역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 여러모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탄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지불하던 월세로 동탄에서는 두세 배나 넓은 집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방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의 훨씬 새 건물이라서 깨끗하고 현대적인 환경이었죠. 무엇보다도 건물이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방음도 잘 되고 매우 견고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수준의 집을 월세로 얻으려면 정말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동탄에서는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서울 밖으로 나가면서 혹시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더 나아진 환경 덕분에 제 일상도 한층 풍요로워졌어요. 한국은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충분히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된 순간이었죠. 회사에서 만난 수많은 선배들과 함께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회사 문화와 일본 회사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 선배들은 물론 일본인 동료들까지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회사 분위기 자체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건데요. 특히 한국인 선배들은 업무 능률과 결과를 중요시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압박을 주거나 침울한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쉰다는 명확한 경계가 느껴졌죠. 반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예전처럼 잘 살지 못한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요. 젊은 세대부터 선배들까지 일본은 이제 가난해졌다며 한숨 짓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은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이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렬했어요. 그리고 이체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죠. 회사에서 대화 중에 흥미로운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 일본은 이미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소득 격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 51% 다음으로 높은 수치더라고요. 이에 반해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대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통계만 봐도 일본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침체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이 심화된 구조적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특히 일본의 경제적 현실은 중산층이 줄어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내몰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격차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 느낀 안정감과 균형 잡힌 경제 구조는 단순히 숫자와 통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질 향상으로 체감되었어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는 느낌이 한국에서는 훨씬 더 강렬했거든요. 때문에 일본인 선배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배들도 많았어요.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 체류하는 걸 희망할 정도였고 만족도가 몇 배는 더 높다고 했어요. 동탄으로 이사를 오며 자연스럽게 서울에 거주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시작되며 한국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시 사랑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놀랐던 건 한국에서도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외모나 성적인 매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실 일본에서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동경하고 로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키 크고 세련되면서도 여성에게 다정하고 배려심 깊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게다가 훨씬 깔끔한 외모도 한몫하죠. 그렇게 함부로 올려다볼 수 없을 것 같은 한국 남성들이 가진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점이죠. 저는 이게 정말로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국적을 넘어서 서로가 가진 문화적 차이와 독특한 매력을 궁금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양국 간의 수요가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의 문화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그리고 진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만난 새로운 인연도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어요. 서로의 문화와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게 새로 만난 한국인 남성분은 저보다 7살 많은 직장인인데요. 열정적이고 다정했던 첫 한국인 남자친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가정적이고 성숙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느낀 가정 문화의 차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일본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성숙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국 사회가 예전에는 가부장적이었다고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지금의 한국은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확실히 일본의 딱딱한 가정 분위기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남성분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을 뿐인데도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대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출을 하나의 긍정적인 수단으로 여긴다는 문화적 차이가 흥미로웠죠. 한국에서는 대출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대요.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가며 삶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그런 선택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한국 남성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저는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와 따뜻한 관계를 한국에서 얻었기에 제가 경험한 이 행복을 다른 일본 여성들도 느껴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일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득해요. 새로운 기회를 얻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멋진 나라니까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영국인. 여성이 영국인 부모님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무언가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호랑이 같은 영국 장군 아버지의 입만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태어나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영국인 여성 샤샤 씨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이며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샤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0살 차이 나는 한국 남자와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흔치 않은 스토리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화인지 바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순한 어머니와 다소 무뚝뚝한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엄마와는 어려서부터 유대관계가 두터웠지만 아버지에게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아버지께서는 성격 자체도 말이 없고 무뚝뚝했을 뿐더러 직업적으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중장으로 계셨죠. 그래서 여러 곳을 파견 갔다가 돌아오는 일도 잦았기에 짧으면 2주에 한 번 길면 두세 달에 한 번씩밖에 아버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보면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지요. 물론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국가에 기여한 건 맞지만 저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셨지요. 한 번도 저를 껴안아 준다거나 다정한 말을 해주었던 기억이 없었던 걸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참 많이 들더군요. 물리적으로 몸이 멀면 마음이 멀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가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과에 진학하였어요. 제 전공은 광고와 마케팅 쪽인데 어느덧 졸업을 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할 때가 왔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마케팅 관련 기업의 높은 성적으로 서류 1차를 합격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았죠. 너무나 다행히도 합격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나 합격이긴 하지만 입사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합격을 하게 되면 2년간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뒤로는 영국 지사와 한국 지사 둘 중에 제가 선택해서 일하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최근 한국 시장이 갈수록 커져가고 전 세계 시장으로 넓혀지고 있었으므로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 상황과 마케팅 등 여러 가지 회사에 도움되는 다양한 것들을 한국 지사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오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참을 고민했어요. 타지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이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래도 회사가 숙소도 마련해 준다고 하고 연봉도 훨씬 더 쳐준다고 하니 이만한 조건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곳에선 통역사들도 있기에 소통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한국어 학원도 끊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가기 전에는 2년간 있는 힘껏 버텨서 빨리 영국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곳에 눌러 살지 누가 알았겠나요?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에 매료될 만큼 건축시설, 문화, 경제, 사회복지적인 부분에서 어느 하나 영국보다 좋으면 좋았지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하는 완벽한 민족이더군요. 하지만 그중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인이었다는 점이 한국에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요. 처음 한국에 와서 출근한 날 회사에는 제 또래의 한국인 남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자기소개를 할 때 직원들의 나이를 듣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한국인이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더군요. 제 또래로 보이는 팀장님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았고 한참 어려 보이는 팀원들도 모두 제 나이보다 많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바로 막내였던 겁니다. 참고로 당시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팀장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저는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한국인은 학구열이 높고 업무도 빠르게 하며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쟁의 정글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근데 괜한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회사 사람들과 굉장히 어색했는데 회식을 한번 하고 나니 다들 저를 편하게 대해주어서 빠르게 친해졌었어요. 그중에서 저를 가장 챙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팀장님이자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팀장님은 타지에 와서 외로워하는 저에게 다가와 늘 여러 가지를 친절하게 챙겨주는 겁니다. 저는 호감이 점점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외모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잘해서 소통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저는 원래부터 나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나이가 저보다 많이 많다는 것도 딱히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더군요. 다행히도 남편도 저에게 호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상관없어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저희 둘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첫 사내 국제 커플이 된 것입니다. 연인이 된 후 이것저것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1년 전쯤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의 바람으로 헤어지고 난 뒤 여지껏 혼자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이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남자와 하루 온종일 붙어있고 싶고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약혼식을 가졌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식을 갖기 전에 남편은 결혼 전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찾아뵙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남편이 될 사람을 엄청 궁금해했거든요. 왜냐하면 10살 연상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사실 한국에 비해 영국은 나이 차이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흔치 않은 큰 차이이긴 하니까요. 다들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데려오라고 하고 아버지는 무슨 10살의 남자를 만나냐며 뭐 돈이라도 많냐며 무슨 제가 돈 많은 남자에게 팔려가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아버지에 대해 학을 뗐었죠. 친구들도 가관이었어요. 단체방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며 그 남자는 10살 연상이라고 말했더니 대화방이 일시에 얼어버린 거예요. 사회인 되겠다고 한국행 마다하지 않더니 동양인 남자랑. 그것도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냐며 애들이 비아냥대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건 알겠지만 왜 저렇게 말하나 싶었죠. 축하는 못해줄 망정 겉모습은 저보다도 오히려 어려 보이는 남편을 직접 보지도 않아 놓고 저런 식으로 말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저는 속으로 영국 가서 보자 인연들아 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사진으로 보여주면 포샵했다. 뭐했다. 할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영국행 일정을 정하고 여느 때처럼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헛구역질이 나는 것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봤더니 글쎄 제 눈앞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의 아이를 가진 사실에 내심 큰 기쁨이 느껴졌지만 문제는 그 기쁨을 어떻게 부모님께 전할지였어요. 특히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것도 왠지 탐탁치 않아 하실 것 같은데 심지어 임신까지 해버렸으니 이를 어찌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큰일 났다며 호들갑을 떨자 남편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부터 설명해보라고 하며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 차근차근 말해보라고 했어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임신했다고 말하자 남편도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이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거 좋은 소식이잖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생각해보자. 곧 저녁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의 긍정적인 반응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든든함이 저의 불안을 덜어주는 듯 했어요. 남편은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든든한 지지와 사랑이 있기에 앞으로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뵈러 갈 날이 다가올수록 떨리고 긴장되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갖기 전에 휴가를 내어 영국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부모님 댁을 들렀고 저는 긴장이 되어 심호흡을 했는데 긴장감 하나 없이 태연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남편이 좀 얄밉긴 했었어요. 그렇게 집안에 들어섰고 저는 엄마를 껴안고 보고 싶었다며 서로 울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식 인사로 허리를 90도로 숙이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저녁을 먹었고 아버지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물었죠. 자네네 딸은 어디서 만났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역시는 역시다 싶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군대 얘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편은 유연한 화술로 아버지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남편은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부사관 생활을 4년 동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전투기와 항공기에 관심이 엄청 많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한국의 안보 상황과 한국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대해 잘 모르니 평소에 저와는 그렇게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할 일이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 군대에 대해 해박한지 몰랐었죠. 그렇게 한참을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내 딸은 자기 엄마 닮아서 남자 보는 눈 하나는 뛰어나구만. 그 말을 듣고 저는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아버지가 남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면 임신 소식을 전하는 게 훨씬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말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임신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이와 저는 정말 사랑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부모님이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남편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순간 저희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더군요.
정말이니 샤샤야, 내가 그럼 곧 할머니가 되는 거네. 그리고 아버지도 놀라긴 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조금 서둘러야겠군. 아버지는 농담을 던지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셨고 남편에게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겠지라고 물으셨죠.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샤샤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이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저는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을 다짐했고 그간 긴장했던 것이 풀리면서 감격의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반응에 너무도 큰 감사함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거리감이 느껴졌던 아버지와 저는 한층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개선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부모님에게 남편을 소개해주니 이 남자가 더 마음에 들더군요. 이제 친구들 차례였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저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저희는 술집 예약을 했고 술집에 먼저 가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제니퍼라는 친구 한 명이 먼저 도착했어요. 저랑 제니퍼는 만나자마자 울면서 잘 지냈냐며 서로를 포용했죠. 그런데 제니퍼의 시선이 한 남자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의 끝에는 바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 잠깐 직원에게 가서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었거든요. 앨리스는 저 사람 누구야, 동양인인데 엄청 내 스타일인데 라고 말하더군요.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 남편이 10살 연상이라 말했으니 저렇게 앳된 남자가 제 남편으로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앨리스는 저에게 이따가 저 남자 한번 꼬셔볼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말이죠. 하긴 제 남편은 서양에서도 먹히는 그런 남자다운 외모에 다부진 체격과 옷과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니퍼가 제 남편인지도 모르고 홀딱 반한 겁니다. 잠시 뒤 남편은 제 옆에 오더니 제 볼에 뽀뽀를 하며 왜 이렇게들 안 와? 친구분 오셨구나 하면서 제니퍼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니퍼의 충격 반 질투심 반의 표정을 보았어요. 이 친구가 바로 앞서 말한 할아버지랑 결혼한다. 뭐다 말하던 그 얄미운 친구였거든요. 속으로 얼마나 쌤통이던지 그 반응을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날 밤 친구들 4명이 더 오고 저희들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가 제 약혼 사진을 보더니 남편 옆에 여자 2명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될 사람과 남편의 누나라고 그랬죠. 근데 친구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남편도 똥안이었지만 어머님과 누나분은 더 심한 똥안이었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하더군요. 서양인은 20살이 넘어가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너무 부럽다면서요. 왜 전부 다 늙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설명해 주었어요.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다 피부가 두껍고 노화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요. 특히 한국인은 동양인들 중에서도 피부가 하얗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관리한다고요. 그래서 유독 동안의 외모를 유지하는 한국인이 많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입을 모아 대단하다면서 칭찬하더군요. 한국인을 다시 봤다고요. 제 남편도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기적으로 피부 관리도 받기 때문에 더 동안인 것 같다고도 말해주었어요. 제 남편에 대한 칭찬도 끊임없이 하고 제가 너무 부럽다면서 진심으로 질투심을 느끼는 친구도 있고 축하해주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또 나중에 한국 가서 주변에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도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는 소중한 아들이 곧 세상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의 앞날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회사 일로 한국에 왔다가 10살이 넘는 한국 남자를 만나 예상외로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결혼을 마치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영국인 샤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관계없다는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 앞 일본 여성들이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그것이 좋은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자 그 순간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여성이 격분하며 그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와카나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올해 나이는 24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같은 일본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한국의 드라마나 케이팝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열광하고 있고 저 또한 한국의 문화와 케이팝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자체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게 된 것이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나라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집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일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관리인 직책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나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해외에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한국 사람이었는데 사업차 일본에도 종종 온다고 했어요. 그는 어느 날 저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저를 잠깐 부르더니 제가 마음에 든다며 본인의 명함을 주더라고요. 사실 그는 키도 크고 제 눈에는 잘생겨 보였는데 특히 평소에 저희 매장 직원들에게 매너 있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보고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 출신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살짝 튕기다가 그를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만 머무른 건 아니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바람에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매일같이 전화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장거리에서도 행복하게 연애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와 1년간을 사귀었는데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괜찮은 사람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2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그와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결혼에 크게 반대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유창한 일본 말을 사용하며 부모님께 좋은 인상과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니 의외로 쉽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저희의 결혼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매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다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남편 사업이 꽤 잘 돼서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집에만 있기는 답답해서 저는 집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그런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며 한국인 친구도 만들면 먼 나라 타지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동의해 주었죠. 레스토랑 일은 일본에서도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1년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오며 한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죠. 한국인 친구 이름은 현지였고 제 또래였어요. 워낙 성격이 밝았던 현지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참 즐거운 경험이었죠. 또 제가 아무리 레스토랑 일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늘 현지가 달려와 제 옆에서 꼼꼼히 도와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고마웠죠. 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고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꽤 괜찮은 대학을 나온 친구였는데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현지도 평소에는 밝은 성격이었지만 취업 이야기가 나올 때면 우울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현지와 함께 근처에 있는 설렁탕 맛집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맛집이라서 그런지 길게 늘어선 줄에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설렁탕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추운데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고 나오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설레게 되더라고요. 현지 또한 이곳이 정말 유명한 맛집이라서 이 정도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날씨도 굉장히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기 힘들었지만 현지가 설렁탕에 대해 엄청 설명해주면서 맛있다고 하니 얼른 부드러운 살코기와 뜨끈한 국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일본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한국인이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메이크업을 배워서 사실 그냥 보면 한국인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하죠. 아무튼 저희는 설렁탕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친구는 추위도 잊은 채 둘이 대기하면서 엄청 맛있겠다며 호들갑도 떨고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고 동영상 촬영도 하며 즐겁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일본어로 저희를 향해 한국인들은 예의도 없고 왜 저렇게 설치는지 모르겠다. 아,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라고 하는 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무시했지만 곧이어 바로 못생긴 것들이 왜 이렇게 설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저희를 향해 그들이 비아냥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저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 후에도 계속 저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나서는 걸 싫어하고 소심한 성격이라 솔직히 좀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일본어로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그들에게 소리를 쳤더니 그들은 신나게 얘기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당신들이 지금 일본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거죠? 일본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아셨나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수준 낮은 짓을 왜 하는 거죠? 같은 일본인으로서 정말 창피하네요. 당장 사과하세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현지는 저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사실 무척 긴장되고 떨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 친구와 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마지못한 듯이 사과를 하고 곧 있으면 그들이 식당에 들어갈 순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현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히 대답해줬습니다. 방금 전 일본인들이 우리 둘 다 한국인인 줄 알고 욕하고 비아냥거렸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한 거라고 말이죠. 같은 일본인으로서 참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대신해 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부끄러워지고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은 저에게 다들 너무 친절했고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거든요. 사실 일본에서는 학교를 다닐 때 솔직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어 다가가도 집이 가난하다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심신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셔서 매일 밤 술만 드시는 게 일상이었고 어머니도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셨죠. 삶에 지친 부모님들은 하루 걸러 하루마다 서로 싸우시는 게 일상이었고 저와 언니는 늘 방에서 오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꿈이라는 걸 가질 생각을 못했었고 어차피 나도 엄마나 아빠처럼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저의 유일한 낙은 도망치듯 학교에서 나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외로움과 슬픔을 잊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이 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어에 재능이 있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할 때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둘 다 써가면서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사업 때문에 일본을 자주 와서 일본어를 꽤 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둘 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할 줄 아니 대화하기가 너무 편했죠. 저는 한국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 일본 친구들에게 매일 무시받고 살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따뜻해서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잊게 해줬죠. 그래서 더더욱 제 한국인 친구를 욕하는 걸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무례한 일본인들이 떠나고 저는 긴장이 풀려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저도 의문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받은 배려와 친절함을 이렇게라도 현지에게 갚고 싶었나 봐요. 그 일을 계기로 현지와 저는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요즘 현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자신이 원하던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가 취직을 한 이후로는 이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가끔 만나 식사하며 수다도 떨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직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 번은 남편이 대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었는데 아직 그렇게 늦은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어학과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통번역 대학원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는 저에게 너무 꼭 맞는 일이 통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혼자 한국어를 익혔을 만큼 스스로 언어에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자기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그랬답니다. 어릴 적 언니와 함께 늘 방 안에서 부모님 눈치를 보며 웅크려 지낼 때엔 제가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꿈을 키워나간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제 스스로를 보며 감회가 참 새롭게 느껴지더군요. 저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었던 한국 사람들과 대한민국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그런 만큼 저는 그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꼭 꿈을 이루어 보려고요. 한국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불우했던 학창시절과 가정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아오다가 우연한 계기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일본 여성 와카나의 사연 어떠셨나요? 와카나는 한국에서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인에게 한국인을 대신하여 화를 내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인데요. 한국을 사랑하는 와카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갈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그런 후진국으로 가겠다니. 내가 너를 너무 철없이 키웠구나. 여기 한국으로 간다는 딸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탈리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딸은 기어이 한국행을 결정했고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딸을 보러 아버지가 한국에 직접 찾아가 보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그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두리아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더불어 서유럽의 대표적인 미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를 비롯하여 고대 중세 근세 근대의 각 시대에 걸쳐 갖가지 뛰어난 작품들을 남겨놓고 있어 다양하고 풍성한 미술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이죠. 이러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나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또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아빠 덕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사실 미술을 전공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술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미술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빠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빠도 어릴 적부터 미술을 해오시던 분이시다 보니 저에게 그림을 직접 그리거나 예술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많은 교육을 해주셨고 또 어릴 적부터 훌륭한 선생님들께 미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특별한 목적 없이 오로지 미술 공부에만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뭔가 미술하는 게 재밌기는 했지만 그냥 어릴 때부터 하던 거니 뚜렷한 목적 없이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죠.
친구들은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이를 위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또는 바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미술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대체 무엇일까라는 진지한 생각이 들었죠.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긴 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무엇이다라는 목표는 없었어요. 그렇게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중 아빠는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쉬면서 찬찬히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레슨을 받느라 놀러 다닐 여유가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는 등 자유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생각보다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면서 화려한 그래픽도 눈으로 보고 캐릭터와 게임의 배경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즉 게임이 재밌기도 했지만 게임에 적용되는 미술과 디자인적인 요소들에도 굉장한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게임의 세계에 초대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생각보다 미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게임을 즐기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 환경과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좋아하는 미술과 게임 두 가지 분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훌륭한 게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취미로 게임을 즐길 정도로 게임에 진심인 국가라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게임 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저 역시도 한국에서 만든 온라인 게임을 즐겨 했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양한 게임을 직접 즐기고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가능하면 대학 졸업 후 한국 게임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이런 저의 생각을 아빠에게 말하니 아빠는 크게 반대했어요. 아빠는 내가 그렇게 미술을 게임 관련 산업과 접목시켜 일을 하고 싶다면 이탈리아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게임 회사가 있는데 굳이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가겠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그냥 이탈리아에서 미술을 공부하면서 게임 관련 산업도 함께 경험하면서 길을 찾아가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게임 관련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확고했었고 게임을 진심으로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가까이 어우러져 생활하며 더욱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마음먹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면 저는 인생에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간절히 부탁했지만 아빠는 정말 내가 한국에 꼭 가야만 하겠다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한국에 가겠다고 말했죠. 이후 한국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미술에 대한 경험도 쌓았고 게임 관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제가 그렇게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디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두고 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지켜만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1년 가까이 준비한 끝에 한국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이 결정되었어요. 게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미디어 디자인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빠에게 많이 배우고 돌아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제가 꿈에 그리던 장소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이나 지하철 플랫폼에서 각종 게임 광고들을 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반드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국에 적응해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 하나에 푹 빠지면 엄청난 집념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친해졌는데
그 친구들은 무슨 게임을 새로 시작하면 전문가처럼 분석해서 순식간에 클리어를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프로게이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원래 이 정도는 다들 한다면서 게임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인의 DNA에는 게임을 잘하는 DNA가 있나 싶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는 나름 게임의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도 열심히 하면 프로게이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저는 그냥 우물 안개구리 수준의 실력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또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게임 배경 등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게임 아티스트와 같은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고 대학을 다니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작은 게임 회사와 계약을 맺고 게임 캐릭터와 게임 배경을 개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 디자인적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 제가 보아도 만족스러웠어요. 주변에서도 저의 실력에 대해 칭찬해 주어서 너무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완성되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아빠에게 보내주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만들게 된 첫 결과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아직도 아빠가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아빠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도착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학교에 가지 않고 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 나가서 아빠를 맞이했어요. 아빠는 저를 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의 결과물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며 그동안 혼자서 이토록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본인도 이제는 응원해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즐기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꿈을 펼쳐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저는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게임을 즐기면서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게임에 몰입이 더 잘 되는 환경을 만들지 고민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게임 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아빠도 자연스럽게 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가끔 저와 함께 게임을 즐기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역시 저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요. 한국인들과 같이 게임을 할 때면 대체 어떻게 저렇게 플레이를 하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말이죠. 저 역시도 그런 아빠의 이야기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게 된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아빠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선 한국인들은 경쟁의식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경쟁을 하면서 자신이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쟁이라는 게 너무 과하면 독이 되는 것 같지만 경쟁을 통해 단점을 극복하고 실력을 키우다 보니 한국인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직접 게임을 해보다 보니 애초에 게임이라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만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한국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도 못한 굉장히 참신한 방법으로 게임을 공략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환경은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친구들 중에 집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워낙 IT 강국이다 보니 어디서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저기 PC방이 많다 보니 언제든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도 한국인들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제가 만든 캐릭터나 배경이 적용된 게임을 빨리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직 개발 단계라 상용화가 되려면 좀 더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아빠와 다른 게임 유저들이 게임에 보다 더 몰입될 수 있도록 게임 내 환경과 디자인,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멋지게 시각화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게임은 장르도 정말 다양하고 또 같은 장르라 하더라도 유저들이 원하는 것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다듬고 수정해야 하는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유저들에게 어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미술과 디자인 감각만 뛰어나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게임 유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걱정도 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한국 덕분에 게임의 즐거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명확한 목표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려 합니다. 미술을 하다가 한국의 게임 산업에 영감을 받아 한국까지 날아오게 된 이탈리아인 두리아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